안녕하세요. 정시분석의 오늘 세미나 11 254페이지 4번 충동의 원천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만약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굳이 충동의 기능 속에 생체 조절 작용을 다시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는 바로 원천의 측면을 통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른바 성감대는 가두리 구조로서 식별되는 지점들에서만 확인되는 것일까요? 왜 식도나 위가 아닌 입일까요? 식도나 위도 입 못지않게 구강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 말입니다. 식도나 위는 몸속에서 작동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입구가 아니에요. 출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동과 관련된 생체 기관이라는 것은 입구와 출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성감 발생을 논할 때 우리는 입 그리고 입뿐 아니라 입술, 치아, 호메로스가 이빨의 울타리라 부른 것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항문 충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체 기능이 세계와의 어떤 교환 기능, 즉 배설을 세계와의 교환 기능이 돼야 돼요. 세계와의 교환 기능이. 그러니까 세계에 대해서 출구, 세계로부터 입구,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돼야죠. 즉 배설에 통합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다른 배설 기능들도 있으며 예를 들면 땀구멍을 통해서 배설되는 것이죠. 항문의 가두리 말고 다른 요소들도 그 기능에 참여합니다. 그 소변기관을 통해서 배설이 가능하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역시 항문의 가두리만이 어떤 충동의 원천과 출발점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설기관에 있어서는 이 남근, 즉 음경이 가두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항문이 가두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가두리라는 건 어떤 하나의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음경으로서는 그 공간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과 항문이라는 그 두 기관에 대해서 우리는 원천의 그 지점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항문의 경우에는 배설과 동시에 보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입구 출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배설할 때는 그 출구가 되지만 보유할 때는 그것이 입구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비유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입은 당연히 나가고 또 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가 들어와요? 음식이 들어오고 젖이 들어오고 나 들어오죠. 귀 역시 가두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귀에 대해서는 호원 충동이라는 충동이 있죠. 입에 대해서는 구강 충동이라는 게 있고 항문에 대해서는 배설 충동, 항문 충동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몽타주는 한목적적이란 충동과 비슷한 것을 들자면 몽타주를 언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몽타주는 한목적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한목적성이라는 것은 수사적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몽타주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은 본능에 관한 현대적 이론 속에서 확립된 것인데 여기서 몽타주 이미지는 아주 인상적인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가령 이 경우 몽타주란 몇 미터 위에서 사육장의 닭들을 향해 매 모양으로 오린 종이를 떨어뜨리면 닭들이 흙 속으로 숨게끔 만드는 것과 같은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말합니다. 외적 자극이 왔을 때 내적 자극이 일어나서 결국 액션하게 만드는 것이죠. 땅속에 숨는 거예요. 외적 자극, 매 모양의 종이, 그것이 닭에게 떨어졌을 때 닭은 내적 자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땅속에 숨게끔 돼 있어요. 이는 다소간 적절한 반응을 유발하지만 이 실험의 묘미는 그 반응이 반드시 적절한 것임이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충동의 몽타주는 이런 식의 몽타주가 아닙니다. 충동의 몽타주는 우선 밑도 끝도 없이 마구잡이로 제시되는 몽타주입니다. 초현실주의 콜라주에서 말하는 몽타주와 같은 것이지요. 방금 전에 충동의 드랑, 추동력, 충동의 대상, 충동의 목표라는 수준에서 규정된 바 있는 역설적 측면들을 종합해 볼 때 그 몽타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는 가스관 플러그에 연결된 발전기가 작동하면 거기서 공작의 깃털이 나와 정말 특이하게도 거기서 꼼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미니의 배를 간지리는 형국이죠. 그런데 프로이드에 따르면 충동이 이런 식으로 뒤집힐 수 있는 메커니즘의 온갖 형태들을 규정하기 때문에 상황은 흥미로워지는 겁니다. 충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뒤집힐 수 있는 이 심리 생체적 메커니즘을 온갖 형태로 규정한다. 이는 발전기를 거꾸로 뒤집어 그 코일들을 풀어 헤쳐 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 코일이 공작의 깃털이 되고 가스관 밸브가 숙녀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공작의 꼬리가 그 한가운데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프로이드가 발전된 형태의 예로 제시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프로이드의 이 텍스트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이미지들이 아무런 이행 단계도 없이 매 순간 비약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프로이드에게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문법적 참조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그것이 얼마나 자기적인지 어렵지 않게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프로이드처럼 노출증은 관음증의 반대라든가 마조히즘은 사디즘의 반대라고 단정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프로이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단순히 문법적인 이유에서입니다. 능동태, 수동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문법적 주어와 목적어가 현실적인 기능이라도 되는 양 주어와 목적어가 뒤바뀌는 것이지요. 주체와 대상이 뒤바뀌는 것이지요.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어 목적어가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바로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대상이 주체가 된다? 그때 대상은 말하자면 타자로서의 주체 내부에 있는 어떤 타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 구조를 참조해보는 것으로 이러한 추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중심으로 프로이드는 충동의 본질과 관련해 제가 다음 시간에 행위의 궤적이라 규정하게 될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질의응답 들어갈게요. 그린 박사,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분명 핵심적이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충동의 특징을 이루는 네 가지 성질들을 불연속적인 요소들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질문은 선생님께서 오늘 발표해서 약간 제쳐두신 추동력이란 요소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것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게 될 지름길들 중 하나라고 여기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만일 충동이 불연속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결국 조합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면 체계의 에너지에 내재한 모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체계의 에너지에 내재한 모순. 이 에너지는 항상적인 동시에 변주될 수밖에 없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능한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제적 관점과 관련된 문제이죠. 충동의 여러 요소들이 불연속적으로 조합을 이룬다는 것이죠. 거기서 항상적인 그 어떤 힘이 작동하는 데 추동력이라는 거예요. 이 항상적인 힘이 충동의 요소들의 불연속적인 조합에 말하자면 불연속적인 조합으로 조합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충동이 회귀 운동, 원한 구조의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락강의 대답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다룰 수 있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제 논문을 읽어보신다면 제가 어떻게 다루게 될지를 쉽게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데 참고가 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론의 어떤 한 장을 참고하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언급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했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러고 보면 여기서 저는 번번이 여러분의 경청에 힘입어 길을 열고 있는 겁니다. 닫힌 개에는 각각의 한정된 점이 최대한 가까운 점들에 대해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지를 표기하는 일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스칼라 표기 또는 스칼라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그에 따라 우리는 각각의 점을 일정한 도함수에 의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적분법에서 무한히 작은 변분의 값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각각의 점에는 그 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함수가 있게 되며 우리는 이러한 도함수를 그 장의 점 하나하나에 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도함수는 벡터라는 형태로 기입될 수 있는데 우리는 벡터들을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엔 이상하게 보이지만 분명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벡터들이 합성되듯이 충동의 요소들도 합성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어떤 벡터, 포텐셜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한 장의 각 점에 포함된 도함수들을 구성하는 벡터. 이렇게 벡터의 합성에서 뭔가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벡터에 의해 일정한 표면적을 뛰어넘게 되는 어떤 것은 동일한 표면적에 대해 하나의 상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추동력이란 얘기죠. 가두리의 구조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간극이라 이름 붙일 다름 아닌 표면적, 가두리 같은 표면적을 뛰어넘게 되는 어떤 것은 동일한 표면적에 대해 하나의 상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의 변주들이 나름대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포텐셜의 적분의 수준에서 발견되는 것, 소위 말하는 유량은 항상적인 것이죠. 이러한 수학적 개념이라든지 기하학적 개념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도함수에서 이 미적분에서도 변분의 값을 구하는 방법에는 하나의 도함수가 있게 되고 그러한 도함수는 벡터라는 형태로 기입될 수 있는데 이러한 벡터들은 합성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벡터에는 어떤 벡터는 원천적으로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두리라는 표면적을 뛰어넘는 어떤 상수의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걸 락강은 충동에서 추동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었고 그것을 항상적인 유량으로 여기서 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충동의 드랑, 추동력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오직 크벨레, 원천과의 관계 속에 내포될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이는 크벨레 원천이 충동의 경제 속에 가두리 구조를 새겨넣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원천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두리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추동력은 성역의 가두리 그리고 무의식의 장과 성역의 장이 중첩되는 그 가두리를 원천으로 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게 충동의 원천이다. 크벨레. 생리학적 변주들, 심층적인 변주들, 유기체 전체에 기입될 수 있는 그 변주들은 충동을 계기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리듬에 더 나아가 방출 그 자체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생리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 유기체적인 전체는 충동의 방출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동의 방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생리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 유기체적인 전체로서의 요소들이 그냥 막 혼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충동의 방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충동 방출이 안 되면 우리에게 우울증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생기고 경로도 생기고 감정적인 극심한 기복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동이 방출돼야 돼요. 반면 충동의 드랑, 즉 추동력의 특징은 항상성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추동력은 충동을 한번 발현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항상 일정한 유량, 일정한 에너지, 일정한 항상성의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항상성에 걸맞는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양한 크기로 벌어져 있는 개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구부, 입, 항문. 말하자면 인간은 여러 가지 크기의 입을 가지고 있다고나 할까요?
심지어 때로는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분석가들을 선발할 때 유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다뤄야 하는 문제일 겁니다. 이러한 설명은 당신이 제기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당신이 지적해 주었고 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겨놓았던 이율 배반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겁니다.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점이지만 프로이드를 따라서 저는 체계가 주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작동할 때는 방출이 문제이고 충동 자극이 문제일 때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지요. 그런데 이는 무슨 뜻일까요? 만일 장 자체 내에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장벽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지적해야겠지요. 장벽의 작동이 장 자체에 있어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은 그 장 자체가 이러한 투자를 포함하는 한에서입니다. 투자와 장벽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주체의 체계가 웰트, 주변 세계와 관계 속에서 작동할 때에는 방출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체는 주변 세계에 방출을 해야 돼요. 방출, 충동의 방출. 그리고 충동 자극이 문제일 때에는 장벽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충동 자극은 두 가지로 나뉘죠. 외적 자극과 내적 자극이에요. 외적 자극이 들어올 때 생체학으로서의 생체 기관으로서의 주체는 신경계적인 생체로서의 이 기관은 그 외적 자극을 받아서 내적 자극으로 돌리는 것이죠. 이게 충동 자극이에요. 그래서 그 내적 자극이 즉 충동 자극이 추동력을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 추동력을 밀어낼 때 그때 이제 충동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때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저항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항. 장벽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일어날 때 장벽이 생긴다는 거예요. 투자가 없으면 장벽도 없는 것이죠. 투자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충동 자극이 추동력을 확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투자예요. 근데 이 투자가 생길 때 저항도 생기는 거예요. 이 방어, 이 저항, 장벽이 생겨요. 그 어떤 장벽일까요? 불안이라는 장벽, 걱정, 근심이라는 장벽, 공포라는 장벽, 예기적인 어떤 그 불안, 좌절, 예기좌절, 예기절망, 실패감에 대한 어떤 그 예기 실패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내적 장벽으로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 장벽이 생기죠. 내 충동대로만 할 수 없죠. 현실 원칙을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돼요. 물론 그것을 넘는 것이 충동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충동도 현실 원칙에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장벽이 생기는 것이죠. 저항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가 없는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왜? 장벽이 없으니까. 저항이 없으니까. 근심, 염려, 불안, 공포가 없으니까. 예. 그 어떤 외적인 어떤 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투자가 없으면. 그냥 편안한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투자가 발생하면 다시 말해서 뭔가에 대한 집중과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내적인 장벽과 외적인 장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러한 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충동의 장 자체가 이러한 투자를 포함하는 한에서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올 때 전원에서 전기 입자를 밀어내요. 그런데 저항 때문에 다시 튕겨서 되돌아와요. 그럼 전원에서 다시 밀어내요. 저항에 부딪혀 튕겨와요. 전원에서 다시 밀어내요. 이게 수천만 번의 그 반복을 하다가 힘을 얻어가지고 저항을 뚫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원이 있는 이상, 다시 말하면 투자가 있는 이상 이 장벽을 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있는 한 장벽은 뚫린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마티 박사, 가두리 구조에 관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과 학문의 가장자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성애화를 이 두 개의 말단 부위에 한정하신 것인가요? 그렇다면 코로 냄새를 맡는다든지 구토할 때처럼 식도나 위나 기관지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 위치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것에는 선생님께서 입술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무엇이 있는 건가요? 락강의 대답이요. 저는 관과 관련된 두 가지 가두리에만 국한해 설명한 겁니다. 물론 저는 눈곱이 끼는 눈꺼풀 주변이나 귀, 배꼽도 역시 가두리이며 그것들 모두가 에로티즘의 기능 속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정신분석 전통 내에서 우리는 항상 가두리 기능으로 축소된 부위들에 집중되어 있는 이미지를 참조합니다. 입과 학문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증상체계에 다른 부위들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른 부위들이 나타나는 것은 성역화가 효력을 잃는 부분, 즉 제가 탈성역화 혹은 현실 기능이라 부르는 것이 작동하는 부분에서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입과 학문이 아닌 다른 무슨 식도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데서 작동하는 기능은 그것은 섹슈얼리티의 기능이 상당히 완화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탈성역화된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히스테리에서 혐오 반응이라 불릴 정도로 탈성애화라는 형태가 현저하게 출현하는데 바로 이러한 탈성역화로 말미암아 성적 대상이 현실의 측면으로 흘러들어가 하나의 고깃덩어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히스테리 환자가 어떤 타자라는 대상에 대해서 성애화를 가지고 성욕을 가지고 접근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화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에게서 결혈을 발견해요. 그러면 이 대상은 고깃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대상에게 투자했던 성욕, 섹슈얼리티가 탈성애화 돼버리는 것이죠. 탈성애화 돼버리면 매력을 잃으면 다시 말해서 매력을 잃으면 내가 가까이 하려고 했던 집착했던 이 대상은 나에게 하나의 고깃덩어리, 하나의 대상, 사물에 불과한 것이죠.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쾌락이 성감대에 국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욕망은 다른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다양한 수준에서 유기체가 연루되긴 하지만 욕망은 그 유기체와는 전혀 다른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충동의 중심적인 기능이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족은 어떤 만족일까요? 다른 부위들이 성감대 기능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해 그 부위들이 충동에 고유한 원천들이 되는 것은 정확히 그 부위들과 연계된 부속 부위들이 배제되는 한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도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다른 부위들이 성감대 기능을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동에 고유한 원천에서 그 부위들이 배제되는 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성감대와는 다른 부위들도 욕망의 경제 속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른 부위들이 출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혐오의 기능에 대해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성역화가 효력을 잃을 때, 즉 매력을 잃을 때, 대상이 매력을 잃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욕망의 두 가지 주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 파트너를 어떤 것이든 현실의 한 기능으로 환원해버림으로써 발생하는 혐오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존경하는 어떤 존경하고자 하는 어떤 내가 성역화하고자 하는 어떤 성욕을 투자하고자 하는 어떤 타자가 있어요. 근데 그 타자에게서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결혈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대한 사랑과 존경은 어떻게 돼요? 혐오감으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적 기능과 관련해 제가 인비디아, 즉 질시라 불렀던 것입니다. 존경을 넘어서는 어떤 파괴 본능이에요.
존경을 넘어서는 파괴 본능. 내가 존경했는데 이 사람이 내 성욕화의 대상으로는 너무나 부적격이라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좋은 점들은 나의 혐오의 대상일 뿐 아니라 질시의 대상도 되는 거예요. 질시의 대상. 질시의 대상이니까 그거는 내가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갖지 않은 좋은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나의 혐오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진 좋은 것은 내가 파괴해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질시하게 되는 대상은 내가 파괴하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질시는 시관 충동과는 다른 것이고 혐오는 구강 충동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14장 부분 충동과 그 회로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